지난 이야기 1667년 루이 14세는 스페인을 상대로 상속전쟁을 일으킨다. 말 그대로 상속, 재산 때문에 전쟁을 일으킨 것이다. 상대는 스페인 합수부르크 왕가. 도대체 프랑스인인 그가 스페인에 무슨 상속을 받을 게 있었을까? 그건 바로 왕비 마리의 상속권이었다. 그는 그녀와 결혼할 적에 거에게 결혼 지참금을 받기로 했다. 상당히 많은 액수였는데 그 이유는 마리의 상속권을 포기하는 대가도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결혼한 지 7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스페인 측에서는 돈을 보내지 않았다. 그 사이 국왕이었던 펠리페 4세가 사망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카를로스 2세가 즉위했다. 루이가 보기에 카를로스는 원체 허약해 오래 살지 못할 것 같아 보였다. 그래서 마리의 상속권을 빌미 삼아 전쟁을 일으켰고 스페인령 네덜란드를 침공했으며 네덜란드를 넘어 스페인 전체를 집어삼킬 야욕을 드러냈다. 그렇다면 도대체 마리의 결혼 지참금은 얼마였을까요? 금액은 무려 50만 황금 에퀴. 에퀴는 방패라는 뜻입니다. 주화를 방패라고 한 까닭은 표면에 방패 무늬가 들어있기 때문이죠. 현재 황금 에퀴가 원화로 어느 정도의 가치를 하는지는 정확한 비교가 어려워요. 하지만 샤를 7세 통치 시기부터 무게는 3.52g이었다고 하니까 무게만 따졌을 때 1.76톤이었다는 결론이 나네요. 황금 1.76톤이라 개인이라면 절대 감당할 수 없죠. 그래도 스페인이라면 가능할 것 같은데 왜 여태 주지 않은 걸까요? 애당초 스페인은 지불 능력이 없었다고 합니다. 알고 보니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 국가였죠. 저도 어렸을 때는 스페인 하면 콜럼버스와 무적 함대를 떠올리며 경제적으로 탄탄한 국가라 생각해왔거든요. 그러나 이는 과거의 영광일 뿐 실상은 전혀 달랐습니다. 매번 전쟁과 반란에 시달려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길만 하면 전부 군비로 탕진하는 딜레마에 빠졌죠. 한때 가격혁명이라 하여 물가 상승률 600%와 이자율 40%를 감당해야 할 정도로 상황이 안 좋았어요. 그런 시기를 견디고 난 뒤 왕이 된 펠리페 4세 역시 평생 전쟁과 반란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스페인은 왜 이런 거액의 지참금을 주겠다고 했을까요? 그건 바로 스페인의 상속제도 때문이죠. 스페인은 프랑스와 달리 후계가 단절될 경우 여성의 왕위 상속이 가능한 국가였습니다. 두 사람이 결혼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펠리페에게는 장성한 딸 2명뿐이었어요. 그중 마리가 장녀였고요. 때문에 이대로라면 그녀가 프랑스로 시집을 간 뒤에도 본인 또는 본인이 낳은 후손이 왕위를 이을 가능성이 높았죠. 루이의 재상 마자랭은 이 점을 노리고 두 사람의 결혼을 주선합니다. 대신 그냥 결혼하게 하면 스페인과 합스부르크 가문 입장에서 받아들이지 않을 테니 결혼 지참금으로 50만 에키를 주면 마리가 가진 상속권을 포기하겠다는 조건을 걸어요. 믿져야 본전. 그는 어차피 스페인이 돈을 주지 못할 것이라 확신했던 겁니다. 혹여 펠리페가 아들을 얻더라도 그는 이미 쉰을 바라보는 고령. 아들이 장성하기까지 버틸 시간적 여유가 없었죠. 펠리페의 입장에서도 나쁠 건 없었어요. 사람 앞일은 모르는 거라고 자신이 진짜 아들을 얻는다면 마리의 상속권은 휴지 조각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혼 지참금을 50만 에키나 줄 필요도 없고 자신 또한 굉장히 오래 살아남아 아들이 성인이 되어 손자까지 보여주면 그야말로 금상첨화. 행복 회로를 막 돌렸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의 예상은 빗나가고 말았죠. 1665년 펠리페가 사망하자 루이는 빠르게 전쟁 준비에 돌입합니다. 1659년 피레네 조약 이후 빠르게 줄어든 병력이 1665년 당시에는 겨우 5만 명 수준에 불과했어요. 그는 착실하게 준비하여 1667년 봄에는 8만 명 수준까지 증원했죠. 출전하기 전 주변 정리도 깔끔하게 마칩니다. 이때가 대략 몽테스팡이 루이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았던 시기였는데요. 그는 그동안 수고한 루이즈를 위해 자귀를 내리고 둘 사이에서 낳은 딸을 호적에 올려주는 것으로 그동안의 관계를 청산했죠. 루이즈는 이를 그저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아직까지도 그를 열렬히 사랑하고 있었거든요. 사랑에 눈이 멀면 항상 후회할 짓을 저지르게 되죠. 그녀는 전장에 나가 있는 그가 너무나도 걱정이 되어 밤잠을 설칩니다. 그래서 결국 그의 허락도 받지 않은 채 그를 찾아가요. 당시 임신까지 하고 있던 상태로 말이죠. 모두가 그녀를 말렸음에도 그녀는 그의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이렇게까지 해서 자신의 진정한 사랑을 보이면 그도 다시 마음을 돌리리라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는 오히려 화를 냈죠. 뱃속에 자신의 아이를 가지고 있으면서 이리 무모한 짓을 한 것에 화가 난 겁니다. 하지만 상황이 상황인지라 일단 돌아가라는 말 한마디 남긴 채 그녀를 떠나요. 동시에 그의 마음속에서는 그녀를 향한 일말의 애정까지도 꺼져버렸죠.
그녀는 그의 냉담한 모습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엎질러진 물,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되었어요. 그녀의 이러한 총극은 몽테스팡에게 좋은 명분이 되었죠. 그녀를 궁전에서 고립시킬 좋은 명분 말입니다. 루이가 상속전쟁에서 손쉽게 승리하고 돌아오자 본격적으로 행동에 옮겨요. 그녀는 가장 먼저 궁전에서 루이즈의 방을 뺐죠. 그리고 자신의 시중을 들게 합니다. 마치 직장에서 직원의 사표를 유도하고자 책상을 빼고 전환 배치를 하듯 그녀에게 모욕을 줘 알아서 떨어져 나가게끔 만들어요. 뭘 번거롭게 그냥 내보내면 되지 복잡하게 가나 싶을 테죠. 하지만 그녀를 그냥 내쫓기에는 아직 효용가치가 남아있었습니다. 루이지가 루이의 안주인이 되기까지 굉장히 많은 난관이 있었거든요. 불륜에 대한 비난 여론이 장난 아니었죠. 사람들은 왕을 욕하지 못하겠으니 대신 그녀를 씹었고 교회도 나서서 그녀를 비판했으며 주변에는 마리와 앙리에트 자신이 평생 죄책감을 가져야 할 사람들밖에 없었습니다. 궁정에서의 삶은 숨이 막힐 정도로 답답했는데요. 특히 마자랭의 조카이자 궁정 내에서 마당발로 유명했던 올랭프가 없는 말을 지어내면서까지 그녀를 조롱했다고 하죠. 올랭프는 과거 루이를 짝사랑해 수아송백작과 결혼한 뒤에도 루이의 여인들을 지독하게 괴롭혔습니다. 여태껏 루이즈는 어떻게든 견뎌왔지만 앞으로는 몽테스팡 그녀가 짊어져야 할 일들이었어요. 더욱이 그녀는 유부녀에 남편은 극성을 부리고 있죠. 어찌 보면 루이즈보다 더한 비난을 겪게 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니 최대한 루이즈를 이용할 만큼 이용한 뒤 버릴 계획이었어요. 예상대로 루이지의 마음은 점점 망가져갔죠. 눈앞에서 사랑하는 남자가 다른 여자와 애정행각을 벌이는 모습을 봐야 했어요. 옆에서 자신은 그 여자의 뒤치다꺼리나 해야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를 포기하지는 못했죠. 지금까지 그래왔듯 시간이 지나면 다시 그가 자신에게 돌아오리라 끝까지 믿었어요. 그녀는 소네트 투 더 킹이라는 시를 지으며 적적한 마음을 달랬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죠. 1667년 10월 2일 임신했던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다행히 건강한 사내아이였어요. 그리고 1669년 루이가 그 아들을 호적에 올리고 베르망두와 백작에 자기를 주었으며 프랑스 제독직을 맡겼죠. 분명 기쁜 일이지만 뭔가 이상합니다. 겨우 2살밖에 안 된 아이를 해군대장으로 만든 거예요. 네, 루이는 그저 새로 신설한 해군의 통제권을 얻기 위해 아이의 명의를 이용한 것뿐이었죠. 오히려 같은 시기 몽테스팡이 그의 첫 아이를 낳았는데 그는 루이즈에게 그 아이의 대모를 맡겼습니다. 게다가 그녀의 이름을 따 딸의 이름을 루이즈 프랑수아즈로 지어요. 정말 잔인한 처사가 아닐 수 없죠. 그래도 한때 사랑했던 여자고 주변 모두의 반대를 무릅쓰고 여주인으로 만든 건 본인이면서 버리는 걸 넘어 다른 여자와 작당하고 괴롭히기까지 하다니 사이코패스가 아닐까 의심되는 대목입니다. 아무리 하이와 같은 마음을 가졌을지라도 이 이상 견딜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녀의 마음은 곪고 곪아 몸을 침식해 들어갔죠. 결국 그녀는 종교에 의지하게 됩니다. 글을 쓰고 타인을 위해 기도하며 자기 자신을 돌아봤어요. 그렇게 2년이 지나고 1671년 그녀는 드디어 떠나기로 마음먹었죠. 그러자 루이와 몽테스팡 두 사람은 펄쩍 뜁니다. 든든한 바람막이가 없어진다니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그녀는 가르멜 수녀원이라는 곳에 가려고 했는데요. 그곳은 탁발수도회라 하여 규율이 굉장히 엄격한 곳이었죠. 회칙에 따라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아 그녀는 모든 걸 두고 들어가야 했습니다. 이 말은 즉 그렇게 애지중지 키운 자식들과 헤어지는 건 물론 자신의 절름발이를 지탱해준 신발 역시 가지고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었어요. 두 사람은 이 점을 공략했죠. 맹투농을 시켜 수도원에서 겪게 될 궁핍적인 생활을 들려주고 아들처럼 딸 마리에게도 공식적인 지위를 줄 것을 약속했으며 어떻게든 그녀가 궁정에 머물도록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단호했어요. 도리어 내가 여기서 그들에게 당한 것에 비하면 수도원에서의 고통은 아무것도 아닐 것이다. 이 말을 남겼죠. 애초에 루이의 허락 없이는 맘대로 떠나지도 못하는 몸이었지만 그녀의 태도는 확고했습니다. 그렇게 3년의 시간이 더 흐르고 1674년 마침내 루이는 두 손 두 발 들고 말아요. 궁정에서의 마지막 날 루이즈는 왕비 마리를 찾았죠. 그리고 진심으로 용서를 구합니다. 그간 안주인으로서 지내며 그녀에게 상처를 준 것에 대해 마음고생이 심했거든요. 그 정도로 루이즈는 여린 사람이었죠. 마리도 그녀의 그런 마음을 알아주었습니다. 1675년 6월 3일 수도원에서는 루이즈의 종신서약이 거행되었어요. 미제리 코르드, 잡이라는 새 이름도 얻었죠. 이날 마리도 직접 수녀원을 찾아 그녀에게 키스와 축복 그리고 검은 베일을 내렸다고 합니다. 지독한 사랑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해 굳이 수도원으로 들어간다라. 몸보다는 마음의 자유를 더 중요시했기 때문에 가능한 선택이 아닐까 싶은데요.
실제로 세상에 모진 풍파를 겪은 이들이 기댈 곳을 찾기 위해 자연으로 들어가거나 종교의 길을 걷고는 하죠. 루이즈도 수도원에서 비로소 자유를 얻습니다. 여전히 몸은 불편했지만 남은 여생 그녀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었어요. 궁정 사람들도 세상에 지칠 때 그녀를 찾아 함께 시간을 보내고는 했죠. 유일하게 한 사람만 빼고요.